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이에요. 재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법원에서 등기 하나가 왔더라고요. 법원 마크를 보니 봉투를 열기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지은 죄가 없어도 경찰을 보면 왠지 주눅 드는 것처럼 말이죠.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봉투 속에 든 서류 뭉치를 열어본 순간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뭐? 내가 공구명령을 했다고? 이날 이때까지 남들처럼 회사원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돈벌이라면 고작 최저시급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사설미술관 도슨트와 파트학원 강사가 다였던 제가 공구명령이라뇨.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소장을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막이 한눈에 그려지더군요. 제게 공금을 횡령당했다고 명시된 회사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거든요. 2년 전에 이혼을 했으니 정확히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소장에는 제가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대량 구입했으며 사옥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돼 있었으나 진품은 암시장에 내다 팔아 비자금을 횡령, 가품을 전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명시된 작품들은 홍콩 옥션을 통해 고가에 낙찰받은 미술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단연코 이런 작품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반인보다야 미술작품에 조예가 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름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도 아닌 고작 사설미술관 도슨트에 불과한 제가 그런 엄청난 작품을 쉽게 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도슨트라는 직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말하는데요.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홍콩 옥션 경매엔 참여해 본 적도 없으니 더더욱 그랬죠.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계략에 내가 희생양으로 잡힌 게 분명하다 싶었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했어요.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였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2남 1녀 중 막내예요. 오빠들과는 나이 터울이 많게는 10년, 적게는 7년이 나는지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세상을 떠나신 아빠를 대신해서 큰 오빠는 제게 아빠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2번이나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큰오빠의 지원 덕분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어요. 미술학원비에 재료비까지 감당하기엔 우리 집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접고 일반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건 과학교육학과였어요. 제가 교사가 되기를 바랐던 엄마의 바람에 따라 들어간 과였죠. 하지만 내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강의를 들으려니 매 순간이 제게는 고역이었어요. 4년 내내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이곳을 빠져나갈 국리뿐이었거든요. 하지만 4년 동안 제 학비를 대며 딸이 교사가 되기를 바래온 엄마의 희망을 꺾을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 임용고시 준비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도 합격을 할까 말까인데 남한테 등 떠밀려 설렁설렁 준비하는 척만 했으니 말이에요. 졸업을 하고도 연이어 임용고시에 낙방을 하자 하루는 큰오빠가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갔어요. 간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교회에 자리한 고즈넉한 미술관에도 들러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되었죠. 노을에 붉게 물든 들판이 그려진 작품 앞에서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머릿속엔 온통 그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내 손으로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내 안에서 사나운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제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기어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큰오빠, 나 그림 그리고 싶어. 난 교사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고.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이런 말하는 게 이기적이란 거 알고 있지만 나 정말 그리고 싶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여동생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큰오빠는 제 양 어깨를 잡고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적어도 하고 싶은 건 해보고 죽어야 여한이 없지 않겠어? 네 학비는 이 오빠가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그림 실컷 그려. 철없는 여동생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오빠는 미대 편입 비용부터 편입 후 2년간 대학 등록금을 보조해 주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오빠의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지원을 해주었던 거더라고요. 미대 편입 전문 미술학원에 등록해 1년간 편입 준비를 한 저는 당당히 미대 서양학과에 편입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미대생이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오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술학원 새끼 강사를 하며 학비와 재료비를 벌었죠.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처지라 낮 시간엔 작업을 할 여유가 안 돼서 학원 일을 마친 후에야 학교 실기실로 돌아가 붓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 늘 야간 순찰을 하는 수희 아저씨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봐 학생,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몰라? 여기 혼자 이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학생도 학생이지만 내가 덤탱이를 쓰게 된단 말이야. 낮 시간엔 빤빤히 놀다가 왜 매번 밤에 와서 이러냐고. 내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는 안 돼. 밤도깨비처럼 매번 야심한 반에 이러지 말고 작업은 해 떠있는 낮에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낮에는 알바를 해야 해서 작업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미대는 학비도 비싸고 재료비도 만만치 않다는 거요. 제가 갈 때 정리 싹 해놓고 불도 꼭 끄고 갈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저씨. 매일 밤 저는 아저씨와의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던 어느 날 조교실 호출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야간 작업 때문에 뭐라고 할 모양인가 보다 생각하며 과 사무실로 갔는데 글쎄 조교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학과 사무실로 들어온 알바 자리인데 한번 찾아가 봐. 원래는 졸업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곳이지만 특별히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별 문제 없을 거야. 미술학원에서 새끼 강사 일한다며? 거기보다는 몇 배는 더 받을 테니 등록금 걱정도 덜 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작업하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잘해보라고. 매번 수희 아저씨랑 야작 문제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는 낮에 작업해. 도슨트 일은 거의 주말 관람객 상대로 하는 거라 평일엔 시간이 날 테니까. 조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 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수희 아저씨가 저에 대해 얘기하던가요? 알고 보니 제 사정을 알고 알바자리를 주선해준 건 교수님이더라고요. 늦은 밤 퇴근을 하시다가 종종 저랑 수희 아저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셨던 모양이에요. 편입생이라 오랜 시간 교수님 지도를 받지는 않았지만 타학과를 졸업하고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편입한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던 거였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그림을 그리겠다 마음먹은 뒤로 막막한 순간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미술관은 조교 말대로 거의 주말과 방학 때만 도슨트 활동을 하는 곳이라 당시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돈 주고 봐야 할 미술 작품들도 가까이서 실컷 볼 수 있고 미술계 사람들과도 인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 미술관에서였어요.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관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한 지 2년쯤 되었을까요? 휴관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관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출근을 하라는 지시였어요. 내가 직접 접대를 해야 하는데 하필 안개 때문에 결항되는 바람에 꼼짝없이 제주도에 묶여있지 뭐야. 중요한 분이니까 잘 모셔야 돼. 원래 개인 관람객한테는 도슨트를 붙이지 않는데 특별한 분들이 방문을 할 때는 예외로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휴관일에 관람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민폐를 끼치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하라면 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늦지 않으려 택시까지 타고서야 제 시간에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미술관 오픈을 하고 10분쯤 지났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엄마 또래의 사모님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내가 바로 VIP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관장님 특별 지시대로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고객한테 작품 설명을 했어요. 제 설명을 듣는 내내 별다른 말이 없던 여사님은 관람이 끝나자 제게 브런치를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휴관일에 나와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마침 근처에 꽤 괜찮은 곳이 있어요. 대접할 테니 같이 가요. 생각 같아선 빨리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미드나 실컷 보고 싶었지만 관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곤 따라 나섰어요. 여사님을 따라간 곳은 평소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고급 브런치 전문 레스토랑이었어요. 차와 세트로 구성된 브런치 가격이 무려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차와 함께 나온 초콜릿은 벨기에에서 공수해온 고급 수제 초콜릿이었고 치즈는 프랑스 모지역 동굴에서 발효한 것으로 수량이 너무 적어서 프랑스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치즈라고 했어요. 싸구려인 제 입맛에는 쿰쿰한 향과 물컹한 식감 탓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치즈일 뿐이었지만요. 그래도 사주시는 분을 생각해서 나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즈 맛이 깊고 풍부하죠? 원래 나는 고다 치즈를 주로 먹는데 여기 부리는 입에 꽤 맞더라고요. 생산량이 적어서 1년에 한두 번 들어온다든가 여기 지배인이 치즈 들어올 때마다 연락을 해줘서 매번 맛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치즈 먹을 겸 미술관에 간 건데 휴관일인 걸 깜빡했지 뭐예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치즈를 먹으러 오는 김에 휴관일인 미술관에 들러 개별 도슨트까지 달고 VIP 관람을 하는 인생이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졸업 후에도 학원 강사 일과 도슨트 생활을 겸하고 있던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임이 분명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하면 저렇게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부럽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날 제 설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여사님은 미술관에 오실 때마다 관장님 대신 제게 설명을 부탁했어요. 관람이 끝난 후에는 관장님께 양해를 구하곤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명품관에 데려가 쇼핑을 하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고맙다며 명품 백이나 구두 선물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미술관 안에서 저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특히 자기보다 급도 낮은 도슨트가 미술관 최고 VIP 전담을 맡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큐레이터는 대놓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까내려 갔어요. 윤주 씨는 고작 학사 주제 뭘 한다고 그렇게 나대요? 명품 백에 명품 구두 사주니까 간쓸게 다 빼고 살살 기는 모양인데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덩달아 우리까지 도매금에 팔리잖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도슨트면 도슨트답게 본인 일에나 충실하세요. 서울대 미대를 나와 영국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따온 자신이 고작 학사한테 밀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큐레이터는 이후로도 제가 관장님과 VIP 여사님의 편애를 받게 되자 못 견디고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나 때문에 괜한 사람이 직장까지 버리고 나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는 따로 큐레이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전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동안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한테 미안해. 사과의 의미로 충고 하나 해줄게. 관장님 너무 믿지 마. 작품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 같아. 괜히 길게 있다간 나한테도 불똥 튈 것 같아서 도망치는 거야. 자기도 조심해. 그때 큐레이터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하루는 여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시간 괜찮으면 밖에서 만나자고요. 그날은 학원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가능한 날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해진 날 약속 장소로 갔더니 여사님이 웬 젊은 남자랑 다정하게 앉아있지 뭐예요. 주위 의식도 아는 채 젊은 남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때론 귓속말을 속삭이는 게 연인 사이 같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상류층의 불륜인가 생각하던 그때 저를 발견한 여사님이 손을 흔들며 오라고 손짓했어요. 어색한 자리에 끼게 됐다 싶어 핑계를 대고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인사해요. 내 아들이에요. 그 말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가 싶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내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두 분이 만나기로 한 자리에 불청객으로 온 제 탓이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성준입니다. 꽤 산뜻한 표정의 남자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길고 하얀 손이 무척 예쁘더라고요. 뒤늦게 주문한 제 커피가 나오자 여사님이 백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금방 일어날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나 대신 우리 애랑 데이트 좀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중요한 선약이 있는 걸 깜빡하고 아들 녀석이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지 뭐예요. 나 대신 뮤지컬 좀 보고 와줄래요? 공연 끝나고 우리 애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달라고 하고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들, 이따 봐. 여사님이 가시자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제야 처음부터 저랑 아들을 연결해 주려고 만든 자리였다는 걸 눈치챈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직장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관장님 부탁이 있어서 여사님과 가까이 지내기는 했지만 사는 세계가 다른 제가 그분 아들과 만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거절하고 이 자리를 뜰까 그 생각하고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윤주 씨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에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어쩌죠? 난 윤주 씨랑 같이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하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공짜로 공연도 보여주고 밥이랑 맥주도 사준다는데 거절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공연 보러 가자고 했어요. 불편한 관계긴 하지만 사람만 따로 떼놓고 보면 싫지 않기도 했거든요.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매너 있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 있는 티 안 내고 소탈한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랑 1일 데이트를 하는 기분으로 상황을 즐겼죠. 뮤지컬도 보고 밥도 먹고 가볍게 맥주도 한잔한 우리는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6개월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집 상황을 알면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다가 우리 집 형편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전과 같았거든요.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도 살갑게 굴고 퇴근 후 저희 오빠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일 정도로 제 가족과 스스럼 없이 지냈어요. 결혼을 망설였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였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에 사람 들이는 건데 어떻게 아무나 들일 수 있겠어요? 관장님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아니까 다른 걱정은 안 했으면 해요. 난 딸이 없어서 친구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거든요. 같이 전시회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괜찮은 카페가 있으면 같이 차 마시러 갈 수 있는 그런 며느리요. 윤주 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도 소개해 준 거잖아요. 아무 걱정 말고 결혼해요. 마치 해피엔딩을 목표로 물 흐르듯 흘러가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는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었고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3년간 시댁에서 살기로 했기에 따로 집을 구하지 않은 우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 지금 집으로 간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럴 거 없이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부터 드리고 오렴. 나야 너희들이랑 같이 살 사람인데 좀 천천히 봐도 되잖니? 아예 친정에서 하루 자고 와도 좋고.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마당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긴 비행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시차 적응 때문에 졸리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물으시며 살펴주셨죠. 친정에서 보낸 이바지 음식을 보시곤 바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고요. 얘들아,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 올라가서 한숨 자고 내려오너라. 니들 눈에 잠이 꽉 찼어. 점심 준비는 아줌마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어서 올라가. 어머님 말씀에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전해드리곤 2층으로 올라가 잠시 눈을 붙였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남편보다 먼저 눈을 뜬 저는 주방에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보낸 이바지 음식 앞에서 인상을 팍 쓰며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당장 내다 버려요. 어디 이런 쓰레기를 우리 집에 보내? 요즘 누가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낸답니까? 돈이 없어 궁상인 건지. 혹여라도 새아기한테 이거 버렸다는 소리 했다간 그날로 해군 줄 알아요. 애들 내려오기 전에 얼른 치워요. 속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음식을 만드느라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고생을 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 사는 사돈한테 혹여라도 책 잡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엄마 얼굴이 떠올라 울컥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내려가서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뺏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랬다간 앞으로 이 집에서 보낼 날들이 힘들어질 게 뻔했고 음식을 뺏어온다고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바엔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상책이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다 나왔어요. 그리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마침 일어난 남편과 1층으로 내려갔어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식탁엔 값비싼 재료로 만든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알맞게 구성된 식단이었어요.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갈비며 잡채 등 한상 가득 차리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동안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며 그런 대접을 받아왔던 남편은 식탁이 음식을 보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뭐 하나 젓가락 갈 만한 데가 없잖아. 난 처가에 갈 때마다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는지 알아? 상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모님이 산에 진미를 깔아주시는데 엄마 며느리들이면서 고작 이거 준비한 거야? 그리고 이바지 음식은 다 어딨어? 아까부터 고추전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설마 다 먹은 거야? 아줌마, 음식들 다 어딨어요? 그러자 도우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그러자 어머님이 말을 가로채셨어요. 저녁 때 먹으려고 잘 놔뒀어. 점심은 간단히 먹어도 되잖니? 그럼 고추전만 한 접시 꺼내주세요. 우리 장모님 고추전이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주머니한테 슬쩍 눈짓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얼른 세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고추전을 한 접시 담아 나왔어요. 그제야 남편은 보란듯이 고추전을 야무지게 먹어댔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1층에 내려가 아주머니한테 물었다더라고요. 상황을 들은 남편은 일부러 저희 엄마 음식을 못 버리게 하려고 고추전을 핑계로 이바지 음식 얘기를 꺼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남편 덕분에 엄마의 이바지 음식은 저녁 식탁에 올랐고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음식을 먹여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고 웃고 있는 어머님 얼굴이 꼭 악마 같았거든요. 결혼 이후에도 저는 학원 일과 도슨트 일을 병행했어요. 생활이야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친정에 보내는 돈까지 남편 돈으로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 대학 보내느라 신혼집 마련도 못했던 큰오빠는 신혼 때부터 엄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서 제 월급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제 일 그만해라. 얼마나 번다고 밖에서 일을 하니? 남들이 보면 우릴 욕해요. 며느리 밖으로 굴린다고. 그러니까 일 그만두고 나랑 전시회나 다니면서 살자꾸나. 집안 살림도 익혀야 하지 않겠니? 사람을 부려도 알고 부리는 것과 모르고 부리는 건 천지 차이다. 그러니 일 당장 그만둬. 내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박 관장한테 전화 넣어줄게. 어머님, 저 일 계속하고 싶어요. 정 안 되면 애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너 애를 낳을 생각인 거니? 아니, 우리 성준이가 그러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애를 낳아야죠. 어머님은 저희가 딩크족으로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이상한 반응의 이유를 알게 된 건 그 후로 한 달쯤 뒤였어요. 퇴근에 돌아와 보니 안방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어이 그 사람한테서 애를 뺏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나도 우리 유리 보고 싶지만 애를 위해서 참고 사는 거라고요. 이 집에 오면 재혼한 아빠의 새엄마랑 살아야 하는데 애가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지 엄마랑 살게 두는 게 훨씬 애한테 낫다는 거 엄마는 왜 모르세요? 유리는 우리 집안 핏줄이다. 그러니 당연히 찾아와야지. 난 그 집안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릴 때 네 자기니 파트너십 체결만 해줬어도 네 아빠 그렇게 세상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왜 자기네랑 사돈을 맺었는데? 필요할 때 도움 주고받자고 돈 있는 집안끼리 손잡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나 몰라라 해? 그래놓곤 우리 집 장손을 숨기다니?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해라. 모르면 모를까? 내가 한 이상 소송을 해서라도 내 손주 데려올 거다. 설마 윤주한테 전처가 낳은 애를 키우라고 할 생각이에요? 이럴 거면 윤주한테 나 재혼인 거 말한다고 할 때 말리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난 절대 소송 안 해요. 유리 데려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남편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다 그 자리에 굳어있는 저를 보고는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전처 자식은 뭐고 재혼은 또 뭐야? 자기 결혼했었어? 그런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느냔 말이야. 예, 새아가 내 말 좀 들어보렴. 결혼을 했어도 얼마 살지는 않았어. 한 반년 살았나? 아니, 한 3개월? 임신한 거 숨기고 친정으로 도망가서 이혼서를 보내고 끝난 사이다. 우리 유리나 기르고 있는 것도 니들 결혼 앞두고서야 안 거야. 정말이다. 유리 데려오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참에 말아마. 난 얼마가 들든 무슨 수를 쓰던 간에 내 손주 내 집에 데려올 거다. 그러니 애 갖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난 내 손주가 이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는 걸 못 본다. 애 낳겠다는 생각 일찌감치 접고 유리 엄마로 살아라.
내 인생이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로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의 재혼 사실도 충격적인데 애도 낳지 말고 전처 자식을 키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을 참고 살거나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정은 후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인생은 꼭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국 아이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고 그 집에 남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애써 속내를 감추며 담담한 척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애초에 내가 널 왜 골랐는지 아니?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스펙에 뭐 하나 성에 안 차는 널 말이다. 그건 다루기 쉬워서였어. 없는 것들 중에는 꼴에 자존심 세운다고 기어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넌 달랐거든. 고분고분하고 입안의 혀처럼 내 기분도 맞출 줄 알고 말이야. 이바지 음식 문제만 해도 그래. 2층 계단에서 다 지켜보고도 아무 소리 안 했던 거 말이다.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을 거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길로 이 집을 뛰쳐나갔을 거야. 그런데 넌 어땠니? 모른 척 시치미 떼고 웃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잖니? 넌 그런 애란다. 넌 네 주제를 알고 누구한테 기어야 하는지 아는 애야. 자존심이든 뭐든 심지어 부모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애.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가짜게 사람처럼 살 생각 말고 내가 주는 밥 먹고 귀여움 받으면서 내 집 개로 살란 말이다. 뱃속에 그 애 치워라. 내 아들한텐 비밀로 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네 친정은 끝까지 보살펴주마.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춰가며 푼돈 벌어 친정에 쏟아붓는 거 다 안다. 내 말 들으면 앞으로 평생 돈 때문에 남의 눈치 볼 일 없단 얘기야. 구질구질 살지 말고 내 말 들어. 어머님의 말로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사돈 도움 못 받았다고 삐져서 며느리 구박해 내쫓은 건 어머님이잖아요. 필요 없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만 쏙 빼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 집도 엄청 재력가던데 어머님한테 순순히 애를 뺏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어머님, 부모한테서 애를 뺐을 땐 어머님도 그만한 걸 잃을 각오를 하고 덤벼야 하는 거예요. 자식 잃은 여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친년이에요. 눈앞에서 내 새끼를 뺏길 판인데 뭔들 못하고 누군들 무서워하겠어요. 유리 엄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내 새끼 건들면 저요 이빨 세우고 끝까지 물을 뜯을 거예요.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니년이 감히 어디서 주인한테 이빨을 드러내? 니깎게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라. 너 같은 거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뭐하면 정신병으로 몰아 폐쇄병동에 처박아 넣는 방법도 있고 니네 오빠들 밥줄 끊고 목줄 걸어 내 발 밑에 두는 방법도 있어. 난 너처럼 하찮은 것들이 함부로 노려볼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며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유리 엄마 괴롭혀서 정신과 치료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젠 윤주까지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도대체 엄마가 뭔데 남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는 거냐고요. 엄마 뜻대로 해서 온전한 게 뭐 있어요. 아빠도 저도 유리 엄마도 이 사람도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이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목숨까지 엄마 뜻대로 없애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엄마 뜻대로 되게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요. 한 번만 더 이 사람이나 뱃속의 아이한테 함부로 했다간 그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되실 거예요. 아셨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요구한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어요. 자신과 부부로 있는 이상 어머님과 어떻게든 연관이 될 테고 그러면 언제라도 저와 아이가 피해를 입게 될 거라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게 넘기고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아파트와 3층 건물을 제 명의로 이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끝이 난 결혼 생활은 2년 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으로 재소환됐고 저는 법적 싸움을 통해 그 사건에 제가 연관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 시어머니가 있었음을 증명했어요.
퇴사를 했던 큐레이터가 제게 건네준 서류와 파일 덕분이었죠. 미술관 관장은 제 시어머니의 사주로 10수년간 미술작품으로 돈 세탁과 공금 횡령에 개입했었는데 그 자료를 큐레이터가 일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돈 세탁에 이용하려고 며느리로 들인 거였고 때가 되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잘라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제가 먼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님 계획이 틀어졌지만요. 그 법정 싸움으로 인해 남편 회사는 국세청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세금 포탈과 비자금 생성 등 여러 가지 탈세 정황이 발각돼 결국 도산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때 이미 회사를 나와 어머님과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난 뒤였기에 모든 책임은 이후 회사를 맡아 운영하던 어머님이 떠안게 되었죠. 현재 모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받은 건물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처럼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고 사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 강습도 겸해서 하고 있고요. 해외를 떠돌며 살고 있는 남편은 종종 엽서를 보내곤 하는데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엽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고이 잘 간직할 생각이에요. 그때가 되면 남편도 아이를 보러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